안녕하세요. 저는 문과대 철학과의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스피노자와 데카르트, 홉스를 중심으로 한 17세기 초기 근대 철학자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형이상학, 감정이론, 정치철학을 연구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현대 프랑스 철학, 데리다,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을 함께 연구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너무나 유명한 근대 철학의 대표작 데카르트 성찰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게 해줄 미셸 푸코의 주체 해석학이라는 강의록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 시조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죠. 철저한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편견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구축하는 근대적 진리 주체 전형, 그리고 자연에 대한 과학적 그리고 기계론적인 이해의 토대를 놓은 사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을 텐데 푸코에 따르면 이런 데카르트의 철학, 특히 성찰에는 아주 오랜 전통을 다시 부활시켜서 실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데카르트의 성찰, 즉 명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어떤 영적 실천, 스피리추얼리티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보통 과학적 진리 모델에서는 진리는 항상 거기 있는 것, 그래서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정이 되죠. 그런데 영적 실천의 모델에서는 진리는 언제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주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체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진리가 다시 보이려고 하니 새로운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전에 거짓된 의견으로 더럽혀진 정신을 정화해야 하고, 그래서 개종, 컨버전이라고 하죠. 개심에 이르는 변형을 겪어야 합니다. 데카르트의 성찰은 바로 이런 영적 실천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성찰을 위해서 데카르트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이런 영적 실천의 모델을 바로 과학적 진리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코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체는 그 자체로 진리의 능력이 있지만 진리는 이제 그 자체로 주체를 구원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주체와 진리의 관계의 근대가 시작됩니다. 이런 경첩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푸코가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데카르트 이후의 진리 모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비판하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고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말고 그 이전에 사람들이 물었던 진리가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푸코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 혹은 내가 이미 믿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내가 믿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스럽죠. 그래서 나를 길을 잃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변형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푸코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나 지식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모으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의 시대에 이런 푸코의 진리의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천할 책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인과 공동체라는 알렉산드르 마트롬이 1968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은 스피노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대표작은 윤리학인데 그게 기하학적 방식으로 쓰인 윤리학이에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처럼 정의와 공리들로부터 명제들을 면역해가는 방식으로 윤리학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마트롱 책의 가장 내용상의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점은 스피노자의 감정이론과 정치론을 스피노자 철학의 중심으로 부활시켜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트롱은 바로 스피노자 형이상학 체계의 핵심에 감정이론과 정치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었고, 실제로 마트롱 이후에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트롱은 스피노자에게서 정치와 감정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정치 사회의 태동, 변동, 변화가 감정 역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각각의 정치 사회가 일종의 감정 구성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공감을 스피노자는 감정 모방의 메커니즘으로 읽어내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연합하고 그러면서 또한 서로 갈등에 빠지는지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이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구, 욕망으로부터 사회성이 발달하고, 그런데 이 잘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다시 지배욕으로 바뀌면서 인간이 반사회적으로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주목할 것은 이런 감정들이 철저하게 자연적인 감정 역학에 따라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파괴적인 감정들, 질투, 시기심, 증오와 같은 이런 감정들이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정향될 수 있도록 어떤 채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정치적 차원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하고요. 다 읽고 나시면 아마 큰 자부심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책은 18세기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자서전,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속에서 인간은 느끼는 존재입니다. 즉 자연적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이성이 있기 이전에 감정이 먼저 있고, 자, 이 감정은, 자연적 감정은 선합니다. 이것이 사회로 들어가면서 타락하게 돼요. 자, 루소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소는 어려서부터 아주 불행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거의 고아처럼 컸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그가 18세기 프랑스의 최대 철학자가 됐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엄청 역경이 많았겠죠. 근데 그가 그걸 영웅적으로 다 이겨냈냐? 그게 아니고 상당히 그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좀도둑질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 애인과 낳은 아이들을 낳는 족족 고아원에다 갖다 박힌 이야기, 디드로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척을 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루소 자신의 피해 망상,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루소가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아마도 내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최소한 두 가지 철학적 의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루소처럼 그렇게 나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위를 막 일삼고 다니는 그런 개인조차도 그 밑에는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아주 부패하지 않은 그런 자연적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하나는, 그런데 이런 선함이 글을 쓴다고 해서 이게 전달이 될까? 혹은 루소 자신이 이 고백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그게 전달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이런 물음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소는 자연적, 1차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런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그것을 열망했던 철학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과 글이 있다고 한다면은 말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했겠죠.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관계에서 오가는 것이니까. 글은 훨씬 더 인위적이고 그 사이에
글 쓴 사람, 작가의 부재 같은 게 끼어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항상 오해의 여지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을 써서 자기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전달될 리는 만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해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은 현존하게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고 항상 거기에는 뭔가 지연되고 뭔가 부재가 끼어들고,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의 의도는 오염돼서 전달되고 의사소통에는 항상 오해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의 여지가 없다면 그게 의사소통일까? 자,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있어야지만 소통이 가능하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결코 남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자신의 고독의 몫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런데 루소의 위대한 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열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독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고백에 나와 있고, 저는 그러면서 루소는 인간 삶의 어떤 보편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진짜 마음을 다 터놓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잖아요. 자, 근데 그런 식의 소통이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너가 네 마음을 다 털어놔봐.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되게 폭력적일 수 있고, 각자 어느 정도 모르면 모르는 채로 서로의 어떤 공간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진짜 우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욕구를 만족시키는 어떤 뭐 물질을 통해서든 무엇을 다른 걸 통해서든, 그래서 어떤 직접성, 충만함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좀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철학의 그리스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적 모델에서는 이게 내가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도 지혜를 추구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추구가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로부터 어떤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어떤 궁지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매력은 바로 그런 아포리아에 부딪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그게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게 되는 길인지 안 되는 길인지를 실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고, 아포리아에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체계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